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한국이 엄청 좋아 보이죠? 그건 모두 일본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은 일본이 되찾아야 할 고향입니다. 여기 미국의 한 강의실에서 한국 역사는 다 가짜라며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땅이라고 소리치는 어떤 일본 학생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강의실이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오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건축학 교수로 임용된 제니퍼라고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교수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드디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다니 정말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덕분에 교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대학원생 시절에 한국의 동양화에 있는 한옥에 푹 빠졌었어요. 그래서 논문도 동양화 속의 건축물이라는 논문을 썼었는데 그걸 흥미롭게 보신 하버드대 건축학과 학장님이 저를 적극 추천해서 교수로 임명되게 되었거든요. 제가 교수로 임명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학장님은 한국의 동양화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교수로 임명되고 학장님이 잠깐 대화를 하자고 불러 교수님의 방으로 갔는데 저는 교수님 방에 들어서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학장님의 옆에는 고즈넉하고 보기만 해도 저절로 편안해지는 한국의 동양화가 벽에 크게 걸려 있었거든요. 동양화 안에 담긴 소나무와 한옥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신대요. 저도 학장님 방에 있는 동양화를 감상해보니 동양화의 매력을 알 것 같더라고요. 마치 살아있는 풍경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학장님은 저의 논문을 매우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 직접 동양화를 배웠다고 하던데 맞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1년 동안 한국에서 한옥 건축물도 공부하고 동양화 아티스트들도 만나 전통과 현대 기법을 아우르는 동양화 교육을 배웠다고 하면서 제가 그렸던 그림도 보여드렸어요. 아주 흥미로워하면서 자신은 특히 동양화에 있는 소나무와 한옥을 꼭 한번 실제로 보고 싶으니 한국에 가면 꼭 같이 가보자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게 대화를 잘 마치고 방을 나서려는데 학장님이 갑자기 저를 붙잡았어요. 학생들을 수업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죠. 저는 학장님의 얘기를 듣고 정말 의문스러웠어요. 학장님이 얘기하기를 일본 학생들을 특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나라의 학생들 중에서도 왜 유독 일본인 학생만을 조심하라고 했는지 이상하고 궁금했어요. 덧붙여 하는 얘기에는 더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수업 내용 중에 한국과 연관된 내용이 있으면 굉장히 불쾌한 태도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좋은 이야기가 담기기라도 하면 의도적으로 길을 꺾기 위해 교수들을 향해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골탕을 주기 위해 거짓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교수들을 공개적으로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일본 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 교수들 사이에서도 한국에 대한 내용을 빼거나 당혹스러워하는 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왜 그렇게 가만두질 못하는지 말이죠. 학장님의 얘기를 듣고 보니 한국에 대해 자격지심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도 많고 토지도 넓은데 한국을 비난하면서까지 수업을 방해할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저에게 미리 유의할 점들을 언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학장님의 방에서 나왔어요. 사실 일본 학생들이 제 수업 때 한국에 대해 이상한 자료로 방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한국에 대해 많이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논문보다도 단순히 한국의 동양화와 한옥에 대해 궁금한 마음으로 가볍게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이지만 한국 사람들과 문화에 감명을 받아 위해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은 마음에 1년 동안 파견 연구원으로 지내면서 학생들과 교수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며 가깝게 지냈어요. 저는 연구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거의 100여 개의 다양한 나라를 가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상적인 나라였죠. 다 말하려면 끝이 없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국에 있었을 때 찬물을 마실 때마다 이가 시리고 점점 아파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학생이 자기가 자주 가는 단골 치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소개로 왔다고 하면 할인받고 치료받을 수 있다면서 온라인 예약하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교수님도 제가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 적용도 될 거라며 너나 할 것 없이 저의 치과 진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챙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감동을 받았죠. 미국에서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치과 치료를 간다고 하면 돈 많이 깨지겠네 같이 남일로 여기고 관심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도와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건강할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먼 타국에서 갑자기 아프니까 혼자서 내심 걱정되고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소개해준 치과로 갔는데 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치과에 들어서니 깔끔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도 예쁘고 매우 쾌적했습니다. 거기다 따뜻하고 친절한 미소로 직원들이 맞아주는데 영어도 유창해서 안내를 받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미국은 예약하려 해도 전화기를 붙들고 있어야 하고 예약하고 진료받는데 까지도 몇 달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온라인으로도 예약되고 예약 시간이 비어 있으면 다음 날도 예약이 가능했죠. 엄청나게 빠르고 체계적인 예약 시스템에 놀랐지만 병원에 도착해서는 꽤 기다려야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제 이름을 불러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며 놀라는데 진료실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료실에 바로 전문의 선생님이 바로 맞아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전문의를 만나려면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겨우 예약해도 일반 의와 먼저 충분히 상담을 해야 해요. 전문의를 만날 만큼의 상태인지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운 후에야 전문의를 만날 수 있을까 말까해요. 치료 과정에서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픈 증상을 얘기하니 입안 상태를 보고는 바로 옆방에서 첨단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3D 스캐닝과 디지털 엑스레이 등으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자마자 촬영 결과가 화면에 떠 있었고 전문의가 결과를 보며 바로 진단해서 제가 어떤 상태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이런 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괜찮아지니 치료 금액이 생각나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거기다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았으니 아무리 할인을 받아도 비용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의와 전문의의 구별과 비용 차이는 상당하다 보니 치과에 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직원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치료 금액이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40만 원인데 소개로 인해 할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미국이었다면 200만 원도 넘게 불렀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치과에 갈 일만 없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치과에 가는 것이 무서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의 치료 비용이 문제예요. 한국에 비해 매우 비싸거든요. 한국의 최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보니 제가 치과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한국 친구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여튼 한국 친구들은 지금까지 안부 인사도 하며 미국에 오게 될 때면 항상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서 교수로 임용된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준 건 부모님이 아니라 한국 친구들이었어요. 이번에 하버드 건축학과 교수로 임명되기 전부터 신경도 많이 써주고 임명된 사실을 알리니 다들 너무 기뻐해줘서 눈물이 다 났죠. 미국으로 가게 되면 제가 많이 사용했던 안티프라민을 꼭 챙겨가겠다며 말해주는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향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인데 한 학생이 만병통치약이라며 안티프라민을 저에게 줬어요. 그걸 바르면 신기하게 하나도 가렵지 않았죠. 거기다 연구한다고 손목이며 허리가 아프고 뻐근했는데 근육통에도 안티프라민을 바른 데서 발랐더니 정말 금세 괜찮아졌어요. 저는 사실 안티프라민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게 되면서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의 안티프라민 창업주고 유일한 박사가 원래는 1920년대 미국에서 숙주나물, 통조림을 제조하는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약 한 알만 먹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이지만 약이 없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한국인을 마주하고 충격에 빠지게 되죠. 결국 그는 지난 1926년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업을 접고 돌아와 제약회사 유한양행을 차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제약사 대부분은 모든 약품을 수입해 판매할 정도로 국내 의료 환경이 열악했다고 해요. 그런데 유일한 박사는 오로지 민족을 위해 약품 개발에 주력하며 1933년 자체 제작 기술로 안티프라민을 만들었다고 해요. 수입약이 비싸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을 조금이나마 도우려 자신이 하던 사업을 접고 국민약 안티프라민을 만든 유한양행 창업주 유일한 박사. 그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나서 저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던 한국이 이렇게 미국보다도 훨씬 의료 체계가 좋은 이유도 한국에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저도 한 학기 수업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강의 제목은 세계 건축의 역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새로 교수직에 임명된 교수의 수업이라 수강 신청 인원이 적은 건 아닐까 걱정도 돼요. 조교에게 물어봤더니 제 예측과는 한참을 벗어났더라고요. 인원이 다 차고 수강대기 인원까지 생겼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썼던 동양화 속의 건축물이라는 주제가 생소하고 재미있어서 신청한 학생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수로서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를 매우 불쾌하게 만든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날은 최근에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AIA 건축 디자인 컨퍼런스에서 각자 가장 흥미롭게 본 건축물을 선택해서 선택한 이유와 그 건축가 나라의 건축 역사에 관해 발표하면서 세계 건축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건축가 협회에서 주최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축 디자인 행사이다 보니 그 전시에는 관심도 뜨거웠고 직접 출품한 학생들도 있었어요. 저도 인상 깊게 봤던 전시를 학생들은 어떻게 봤을지 궁금했죠. 발표 시간이 되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자신이 첫 번째로 발표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일본 남학생인 유타였어요. 일본인 학생을 보니 갑자기 학장님의 말이 생각났지만 그렇다고 일본인 학생의 발표를 못하게 할 수도 없으니 발표하도록 하고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유타는 일본의 대표 건축가인 반시게루의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하더군요. 목재나 종이 소재를 이용하여 건축계에서는 보기 힘든 독특한 구조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아주 혁신적이었다고 하며 일본인 건축가를 찬양했습니다. 저도 그 건축가의 작품과 가치관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터졌습니다. 저는 과제의 핵심인 건축가 나라의 건축 역사에 대해 이어서 발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유타가 일본의 건축 역사만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가까운 한국의 건축 역사와 대조해보겠다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역사는 다 거짓말이라며 이상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한옥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조와 디자인이 일본 전통 건축물과 동일하다며 한국과 일본 전통 건축물을 비교하며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부터 한반도와 일본은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했는데 특히 한국의 백제와 신라가 일본의 아스카 시대와 나라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발전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건축 기술의 영향을 받았고 한국의 한옥 건축물은 사실상 일본의 건축 역사가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한옥은 한국의 고유한 전통 건축물이 아니며 위대한 일본의 건축을 본받은 결과물이라며 어이없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표하던 유타의 얘기를 멈추게 하고 말했습니다. 한옥은 그 역사적 기록, 고유한 건축 양식과 철학만 봐도 한국의 독창적인 건축 양식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얘기하며 유타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일본 건축가의 이야기까지만 과제로 수긍하며 가짜 정보만 있었던 건축 역사에 대한 과제는 다시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던 유타는 순간 소리를 버럭 지르며 서양 교수가 어떻게 이 자료가 가짜인지 사실인지 알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동양화 속 건축물인 한옥에 대한 논문도 썼으며 한국에서 1년 동안 거주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유타는 당황하더니 이내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서 과제로 불인정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어이없는 주장에 같이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타가 말한 이상한 정보들을 학생들이 그냥 받아들이게 둘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축물에 대한 역사는 전공이었고 그 중에서 특히 한옥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한옥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타의 이야기에 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지금부터 유타가 역사를 조사해온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설을 써온 걸 알려주겠다고 반박을 시작했습니다. 한옥은 한국의 고유한 건축 양식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다 말하려면 끝이 없으니 세 가지로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한옥의 기원과 발전은 한국의 역사적 기록과 유물에서 명확히 확인됩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 등에서 한옥의 초기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고구려의 안악 3호분 벽화에는 한옥의 초기 형태가 그려져 있으며 이는 일본의 전통 건축물과는 다른 고유한 양식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한옥과 일본 전통 건축물은 기본적인 건축 양식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옥은 온돌과 마루를 중시하며 이는 한옥의 독특한 특징이죠. 한옥의 온돌 난방 시스템은 일본 전통 건축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또한 한옥의 대청마루는 여름철의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설계되었죠. 반면 일본의 전통 건축물은 다다미와 쇼지가 있는 게 특징이고 일본의 다다미방은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마지막, 한옥의 철학도 일본과 다릅니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풍수지리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죠. 그래서 산과 물의 배치를 고려하여 자리를 잡으며 집의 방향과 배치를 자연과 조화롭게 맞추는데 중점을 둡니다. 반면
일본의 전통 건축물은 주로 정형화된 정원과 건축물의 배치를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역사적인 교류와 건축 양식이 일부 유사하다고 해서 한옥이 일본의 건축 양식임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니 수업을 듣던 모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하지만 유타는 소리를 치며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한국이 엄청 좋아 보이죠? 그건 모두 일본 덕분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은 일본이 되찾아야 할 고향입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유타가 당연히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는 한국의 근대 역사는 잘 알지 못해 정확하게 반박할 수가 없어 당황하고 있었죠. 제가 당황하는 사이에 유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말하는 일제강점기는 사실 한국의 근대화를 위해 필요했던 식민 지배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철도 건설, 산업화, 교육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한국은 빠르게 근대화되었다는 거죠. 강점기 시절인 1918년에 85%였던 농업 비율은 52%로 8%였던 공업은 26%로 바뀌는 등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었다며 얘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광복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은 모두 일본의 공로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서 한국이 자신들의 문화재를 약탈해갔다고 주장하지만 이것 또한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으로 온 많은 문화재는 당시에 한국과 함께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한국이 왜곡했다는 겁니다. 일본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이 소유된 것일 뿐이고 일본으로 온 한국 문화재들은 오히려 일본에서 더 잘 보호와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일본 내에서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다고까지 말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이 문화재 관리 비용을 지불해야 함이 마땅하지만 일본은 한국에게 아무런 비용 청구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대단하지 않냐고 일본을 칭송했죠.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이 오히려 문화재의 보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도 얘기했죠.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을 번쩍 들며 일어서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미국인 여학생 올리비아였어요. 올리비아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수업에 집중을 잘했고 예의도 바른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올리비아가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유타의 말에 제 의견도 한마디 얘기하고 싶은데 괜찮을지 저에게 정중히 물었습니다. 저는 얘기해도 좋다고 얘기했고 올리비아는 유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근대화는 일본의 공로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의 산업구조가 농업에서 공업으로 변화가 있었다고 해서 한국인의 삶의 질이 좋아졌나요? 전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국의 자원을 착취하고 경제적 이익을 일본으로 이전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주로 일본의 전쟁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한국인들은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로 착취당했죠. 일본은 한국의 쌀을 대량으로 수탈하여 일본 내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 결과 한국의 농민들은 극심한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의 문화재 약탈이 정당하다고요?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한국의 문화재가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은 한국의 문화재를 수탈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조작했고 현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약탈이 이루어졌습니다. 경복궁의 많은 문화재가 일본으로 반출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한국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대의 국제법과 윤리적 기준에 따르면 식민 지배하에서 이루어진 문화재 약탈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와 같은 국제기구는 문화재 반환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식민 지배 기간 동안 강제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합니다. 일본이 주장하는 법적 절차는 당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현대적인 기준에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걸 유타에게 꼭 말하고 싶네요.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올리비아의 말에 유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이라고 역사 기록에 남아있으니 일본이 마땅히 찾아야 할 땅이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소란스러운 유타에게 반박할 증거가 있으면 다음 시간에 갖고 오고 그렇지 않다면 수업 시간에 왜곡된 주장과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했으니 이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강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증거도 가져오지 못했을 뿐더러 유타는 물론 다른 일본 학생들도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국 역사에 정통한 올리비아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여긴 건축학 수업인데 어떻게 이런 박학다식한 한국사 지식을 갖고 있는지 놀라 수업이 마치고 올리비아를 불러 물어봤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주한미군이며 남자친구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양 역사학을 복수 전공 중이라고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작고 분단된 나라가 주변국에 휩쓸리지 않고 놀랍도록 빠르게 발전된 모습을 보고 한국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아무튼 수업 중에 유타에게 따끔하게 일침도 줄 수 있었고 제대로 된 역사도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올리비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 계기 이후로 가짜 정보를 당연한 것처럼 속을 수 있고 동양의 건축사를 연구하는 교수인데 한국사도 당연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며 한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기로 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억지 주장으로 학생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학생들이 있다니 정말 끔찍하네요. 그래도 하버드 학생들이 한국 역사에 해박한 올리비아와 제니퍼 교수님 덕분에 왜곡되지 않은 역사를 알게 되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오늘의 사연으로 속이 후련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통쾌한 사연을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더 속 시원해지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월드생생튜브였습니다.